네, 안녕하십니까. 동부아 정책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오늘 또 마이크를 한번 잠깐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어디 은행이 망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이래서 한번 이 뉴스를 한번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계속 나오던 뉴스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그래서 줄여서 SVB라고 하는 이 은행이 망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망했습니다. 망해서 구제금융 들어가고 뭐 청산 절차 밟고 뭐 이러는 중입니다. 은행 지금 저 나중에 이제 빚까리 하고 지금 정리 중인 거고, 오늘은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습니다만 유럽의 초대형 IB 투자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기 직전이다.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이걸로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출렁출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은행이 어디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은행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망한다고 그러는지, 세 번째로는 진짜로 망하냐, 설마 싶죠. 예, 진짜로 망하냐. 네 번째로 망하든 안 망하든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에 해결할 문제이고, 이게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스토리 라인을 잡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할 텐데요. 혹시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가 보이시는 분들은요, 지금 라이브를 켜고 하고 있거든요. 화면이 잘 나오는지,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요거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뉴스는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은행입니다. 줄여서 CS라고 이제 약자를 쓰는데요. 이게 어떤 은행이냐 하는데, 주로 이제 뉴스에서도 투자은행 뭐 이렇게 나와서 진짜 은행 같은 이런 이미지이지만서도 사실은 이게 좀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아직 딱 들어맞지는 않는데요. 은행보다는 증권사에 더 가깝습니다. 투자은행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일반적인 은행은 상업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상업은행은 우리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처럼 이런 거고, 투자은행은 그 저기 이제 사업 모델이 좀 많이 다릅니다. 증권사에서 주로 많이 우리는 증권사에서 한다 그러면 뭐 거기 주식 계좌 트고 뭐 저기 모바일로 해가지고 어디 뭐 주식 사고 팔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그것도 물론 하면 뭐 어차피 뭐 뭐든지 다 하니까 하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훨씬 범위가 방대하고 그 좀 이 투자은행 개념이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아요, 일반인들한테.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IB 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주로 회사에서 우리 증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증자를 하려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 주식 발행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회사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데 어디 증권사 하나를 맡아서 여기서 좀 대행 좀 해주시오. 우리가 수수료 드릴게. 이렇게 해서 뭐 주식 발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증권사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그 건설사가 이제 큰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간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거 할 때만 많이 씁니다만, 그럼 말 그대로 파이낸싱을,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자문과 뭐 돈 끌어 모으고 이런 거 해주고 수수료 받고 이런 것들도 다 하고, 뭐 법률 자문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야말로 기업 또는 부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토탈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금융 토탈 솔루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제일 유명한 이런 그 투자은행에서는 제일 유명한 데는 리먼 브라더스가 바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데가 유명하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여기서도 이 은행도 세계 10대 투자은행 중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렇게 투자은행들도 뭐 엄청 큰 데가 있고 조그만한 데가 있고 이러니까 다릅니다만, 이렇게 초대형 IB들을 일컬어서 벌지 브래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벌지라고 하면 이게 좀 뭐 부풀어 오른 뭐 또는 상승된 뭐 이런 느낌이고요. 브래킷이라고 그러면 브래킷 이게 이제 선반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계층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선반 위에다가 또는 뭐 선반 위에다가 서류들이 쭉 쌓여 있어요. 이 쌓여진 서류 중에서 벌지한 좀 증가된 또는 뭐 불쑥 튀어나온 뭐 이런 볼드한 뭐 이런 이름이다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이제 유가증권 신고서라든가 이렇게 이제 무슨 자료집 같은 걸 낼 때 중요한 IB 업무를 할 때 여기서 제일 메이저가 되는 금융회사들의 이름을 갖다가 볼드처럼 좀 크게 박아놔가지고 이 회사가 주간사다. 이러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늘 벌지 브래킷으로 소개되는 초대형 금융사들이 있다. 이게 어디냐? 그래서 뭐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하고 스위스에서는 UBS라고 또 있습니다. UBS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그거니까 아무튼 뭐 세계에서 10등 안에는 무조건 드는 은행이다. 투자은행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죠. 어제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 뱅크는 상업은행입니다. 이건 성격이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제 뭐 들었던 얘기랑 오늘 들었던 얘기가 이거 좀 다른데 둘 다 똑같은 은행 아니야? 똑같은 은행이 아니라서 이게 좀 헷갈리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보면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제 뭐가 이제 그래프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이게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에 대한 차트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뭐냐 하면 CDS라는 것 자체가 부도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부도날 것 같다. 그 위험도가 몇 프로나 되느냐? 만약에 그 위험도가 뭐 한 20% 30%까지 올라갔다. 이러면 그 회사에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겠죠. 설사 빌려준다고 그러면 20% 내지 30%의 확률을 반영한 만큼 이자를 더 주시오. 그래야지 내가 당신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회사,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금융회사니까 이 금융회사에 대한 CDS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국가 자체에 대한 CDS가 얘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맨날 부도나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CDS 프리미엄이 뭐 80% 90% 되는 거고요. 이런 나라는 거의 뭐 80% 90% 이상 분명히 부도난다. 그 부도날 위험 우리가 감수할 테니까 그걸 감수할 만큼 이자를 더 주쇼. 요런 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CDS 프리미엄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회사의 이 CDS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로서 보면 제일 높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2년 말 수준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프를 잘못 들고 왔네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금융사의 CDS 프리미엄들이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이건 무조건 망한다는 소리인데 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로 보면은 더 확실하죠. 이게 이제 주가를 쭉 늘려서 옛날부터 해서 나오는 건데 뭐 몇 프로냐 이거. 뭐 아무튼 이게 얼마냐? 17.5에서 1.7이 됐나? 뭐 이러니까 어제 하루 떨어진 게 마이너스 24%라 그러죠. 하루 24%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5년 동안 했었는데 5년 동안을 봐도 뭐 아무튼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현재 시장에서는 크레딧 스위스는 회생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2022년도에 진짜 단 한 번도 뭐 쉬는 틈 없이 줄줄줄줄줄 빠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로만 본다고 그러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망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보면은 아니 안 망하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가 있냐? 당연히 망한다는 말이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니 이 큰 금융회사가 왜 망한단 말이야? 이 점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꽤 오래됐어요. 특히 작년 말부터 아주 안 좋아졌고요.
문제가 터진 건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한국계 월가의 아주 유명한 그 금융인 중에 한 명 빌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 펀드가 이 양반이 이제 헤지 펀드 큰 걸 갖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렸다면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물린 회사들 어디냐? 여기 물린 회사들 큰일 났다. 돈 다 날리게 생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빌황 아저씨 이것 때문에 이 아저씨도 그 우리나라에서 금융인으로서는 제일 돈 많이 버는 분, 제일 크게 성공한 분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파산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이제 손실을 끼치게 됐죠. 이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던 그 헤지펀드 이름이 아케고스라는 데인데 이 아케고스에서 제일 많이 물린 회사가 크레딧 스위스 있었습니다. 여기에 55억 불이 물렸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린실 캐피탈이라고 했는데 이제 영국에 있는 여기는 이제 무슨 기업금융 이런 거 하겠다고 해서 나온 회사인데 여기가 또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또 돈을 와당창 물립니다. 그래서 영국 그린실 캐피탈에 17억 불 물리고 빌황 아저씨의 아케고스 헤지펀드에 55억 불이 물립니다. 이거 두 개로 제일 크게 물렸어요. 이 그린실 캐피탈 이거는 우리의 슈퍼스타 우리 손정희 선생의 펀드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크레딧 스위스가 사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물려가지고 또 크레딧 스위스가 손정희 선생한테 막 소송 걸고 뭐 이래가지고 또 시끌시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투자은행이니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투자가 대박으로 이렇게 크게 물리고 나면은 회사가 이제 일단 휘청하죠. 이거는 그 진짜 전형적인 투자 실패라서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국 국채를 뭐 많이 샀는데 그게 이제 물려서 그렇다. 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 모험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해서 투자를 들어간 거였는데 그래서 하이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이 아니라 리턴이 이제 양의 수익이 아니라 음의 수익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 제일 치명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온갖 불공정 거래 범죄 행위 이런 데 연루가 돼 가지고 벌금을 무지막지하게 때려박습니다. 이제 크게 나온 게 이제 모잠비크 이제 아프리카 국가고 이제 스위스 은행들이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제3세계 독재자들 자금 관리하고 뭐 이런 거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여기 뇌물수수 거래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EU 금융당국에 의해서 4억 7,500만 유로, 4억 7,500만 달러 벌금을 두드려 맞고요. 그 다음에 불가리아 마약 조직 그 돈 세탁 해주다 걸려가지고 2,200만 불 또 벌금을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누구 부자 한 놈 저기 세금 사기 치려고 하는 거 이걸 지원하는 게 걸려가지고 2.4억 유로 벌금을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냥 벌금액이야 워낙 큰 회사니까 액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불공정 거래로 해가지고 두드려 맞았다 이런 거는 금융회사는 치명타죠. 이래서 이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그랬는데 이 투자은행의 업무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 그래서 뭐가 이걸 주로 하는 데다라고 얘기가 좀 뭐해요. 상업은행은 뭐 이걸 주로 한다 얘기하는 게 쉽습니다. 뭘 주로 하는데 대출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은행은 뭘 주로 하냐? 투자를 주로 한다? 좀 그렇죠. 아무튼 금융에 관련된 각종 거래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데 그 중에서 특히 IB 업무, 우리나라에서 이제 IB 업무라고 많이 통칭을 하는데 이 IB 업무가 주로 주식 발행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뭐 A 회사가 크게 이제 증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증자 업무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이제 주로인데 이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수익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이 IB 쪽에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다른 투자은행에 비해서 이 IB 쪽의 비중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뭐 증자 같은 거 이런 거가 팡팡 잘 될 때는 엄청 좋죠.
예를 들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 좋았으니까요. 뭐 어디 뭐 새로 뭐 상장을 한다, 증자를 한다 이런 거 많았으니까 이런 거 이제 대행 수수료가 많이 벌었으니까 좋았는데 이게 시장이 꼬꾸라지면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갑자기 상장하려는 회사 싹 없어져 버리고 증자를 하긴 하는데 이거 뭐 수수료 많이 주고 하고 이런 거가 안 되는 거죠. 설사 이거 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주관사가 떠맡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이쪽에 사업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좀 사업 구조가 취약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바로 그게 이 크레딧 스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좀 안정적인 데가 어디냐? 큰 돈은 아니지만 WM이라고 해요.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그 부자들 돈 대신 해가지고 이게 투자해주고 그 투자 수수료 받는 거. 그 수수료 부자들이 짜니까 많이 안 줍니다. 많이 안 주지만 어쨌든 부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안정적이다 그러는데 이쪽은 비중이 좀 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첫 번째 타자가 돼서 이렇게 망한다 선상에 올라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위기가 터졌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런 거냐? 갑자기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봐보니까 여기에 언제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했느냐? 2022년 1, 4분기 때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4, 4분기에는 손실 규모가 좀 줄었다 싶은데 2023년 1분기에는 역대급 적자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실비실한 거였어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뭐 100년 동안 흑자가 나더라도 적자 한 번 나면 망한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상업은행 얘기고요. 이번에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투자은행은 증권사는 적자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또 장 풀리면 또 뭐 흑자 왕창 나고 그걸로 또 메꾸고 이러는 게 가능하긴 한데 이 회사의 문제는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것도 뭐 4분기 연속 이제 5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나게 될 위기인 거죠. 이러면은 문제가 다릅니다. 이거는 잠깐 뭐 상태가 안 좋고 나중에 좋아지면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는 회생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금융회사는 한번 이렇게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 회사는 작년 10월 달에 증자를 시도를 합니다. 증자라고 하는 말은 돈 끌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자본 확충을 하면 아니 뭐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버틸 만한 우리 자본이 이만큼 많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회사가 안 좋은데 누가 투자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기존 주주들도 팔고 도망 나가려고 그러지 돈을 더 내라고 싫어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3자 배정, 다른데 이제 바지가랑이 물고 들어가지고 제발 우리 회사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크레딧 스위스의 발목이 잡힌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주죠, 전주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 유명한 빈살만 황태자이십니다. 이 양반의 이 영도 아래에 있는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의 증자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한 60% 이상을 사우디 국립은행이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 사우디 국립은행이 이만큼이나 들어간단다 괜찮나 보다 해가지고 그 일반인 공모하는 것들도 많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꽤 많이 40억 스위스 프랑 을 증자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자 이거 한번 발 담근 우리 사우디 은행 다시 찾아가야 되겠죠. 사우디 형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우디 국립은행 쪽에서 이제 아주 좋은 핑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발 담그기 싫은 거죠. 근데 이제 핑계가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투자를 할 때
무려 당신네 회사 지분의 9.9%를 우리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대주주가 됐어요. 근데 우리 은행에 자체 룰이 있습니다. 한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당신네한테 할 수 있는 맥스로 다 했어. 이젠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룰 때문에. 이걸 깨고 당신들한테 투자할 수 없잖아? 이런 좋은 핑계가 있어가지고 못한다.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진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망하는데? 망하면 큰일 납니다. 그저께 얘기를 했던 실리콘밸리 뱅크, 이거 망하는 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대형 충격파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망하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망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망한 거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파산 사태입니다. 리만 망했는데 나름 학습 효과가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안 괜찮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 은행이 박살나고 나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 같은 게 거의 똑같은 게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스위스 국립은행이 540억 불 구제금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좀 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540억 불, 그러니까 엄청 큰 돈 같죠. 실제로 큰 돈이긴 하죠. 그런데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서도 이 불 자체가 완전히 다 꺼질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냐까지는 또 아니다라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대마불사라고 그러죠. 영어로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Too big to fail, TBTF라고 부릅니다. 실패하기엔 너무 커, Too big to fail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형 금융사들은 우리는 Too big to fail이야.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우리를 망하게 놔둘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위기 좀 위험한 거래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큰다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지를 수 있어. 왜? 우리가 실패하면 국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페일 하기에는 너무나 빅하기 때문에, too big to fail 하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 새끼들 월가의 이 탐욕스러운 금융가 새끼들 이대로 이제 투빅 투페일 때문에 계속 그 모럴 해저드가 생기고 나니까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리만 브라더스 그냥 망하게 놔둬 해서 망하게 놔뒀더니만 그 난리가 터진 겁니다. 투빅 투페일이 맞구나. 절대 망하게 두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망하도록 각종 이제 규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미국의 법률이 도드 프랭크 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썰물이 오면 망하는 회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인 거고요. 이번엔 스위스 중앙은행이 540억 불 구제금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또 구제금융이냐, 또 투빅 투페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베일아웃 구제금융 이런 걸로 해서 이 모랄 해저드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주 전형적인 비난들이 있습니다만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망하게 놔두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이 은행이 스위스 은행이잖아요.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 나라죠. 부자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미국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스위스라는 나라가 품기에는 이 크레딧 스위스와 UBS 두 개나 있어요. 초대형 투자은행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거를 품기에는 이 은행들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너무 크니까 지금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여기에 증자가 들어가 줍니다. 유럽이니까 EU 아냐?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라 가지고 EU에도 참여를 안 했죠. 그래서 여기는 스위스는 EU가 아니라서 스위스 가면 스위스 프랑을 써야 됩니다. 뭐야? EU가 유럽 전체가 여기에 일단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스위스 내부에 있는 이 은행들을 구제할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금융회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금융회사의 자산이 큰데 이거는 이 은행은 크레딧 스위스 UBS는 스위스에서 제일 큰 은행인데 이게 아니에요. 세계에서도 몇 번째가 안 하면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이기 때문에 진짜로 큰 문제가 생기면 스위스 한 나라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위스가 미국 또는 유럽, EU 이런 데에다가 손 벌리고 빌려야 됩니다. 일단은 좀 급한 불 꺼야 됩니다. 이거 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이 말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망하기엔 너무 커 그래서 too big to pay라 그랬잖아요. TBTF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too big to save라고 그러던가 살리기에는 너무 커 이런 말이 됩니다. 또는 TBT 이걸로 해서 이제 운율을 맞추려 TBTB라고 그러는데 too big to bail out 베일아웃, 구제금융하기에는 너무 커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진짜로 난리 나는 거죠. 스위스발 금융공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뭘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차트를 스위스 프랑, 스위스 돈과 달러화의 환율을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에 제가 스위스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물가가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환율로 일단 스위스 프랑이 유로화보다 더 비싸요. 이러다 보니 안 그래도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은데 거기다가 스위스 프랑 자체의 이 돈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 안 그래도 독일 이런 데도 물가가 싸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는데 스위스는 와 정말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환율로는 이거 1달러 하면은 0.5 스위스 프랑 1대 2 정도 이 정도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대 1 수준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더 비싸요. 1.0766 아직 그 정도는 아니구나.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스위스 프랑의 환율 자체가 스위스 프랑의 돈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동안 스위스가 그렇게 잘 못 나갔다라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스위스가 잘 나갔으면 그럼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더 높아졌겠죠. 아니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의 상황이 이런 건데 이 상황에서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세계에서도 몇 번째로 큰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스위스가 이 위험할 수 있는 금융공황을 막을 만한 힘이 있을까? 이게 큰 걱정입니다. 만약에 못 막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2008년 어게인이죠. 2008년 어게인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아마게돈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정말로 유능한 어떤 리더십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투자나 이런 거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리스크를 한번 감당해 볼까 이런 거는 제가 조심스럽지만서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크레딧 스위스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안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 스위스에 있는
본사가 거기 있단 말이지. 본사는 아마 뉴욕에 있을 겁니다. 스위스 이름이 달려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투자은행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 실리콘밸리 일원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행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범주 자체가 전혀 다른 은행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부도 위험이 매우 높아져 있다. 이런 상황이고 주가는 박살나 있는 상황이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게 투자 실패, 그랜실 캐피털이라고 하는 회사랑 그리고 우리 빌 황 선생의 아케고스 여기에 투자한 거에서 실패한 게 거의 뭐 100억 불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와장창 깨졌다. 이거 깨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디 뭐 뇌물수수, 돈 세탁 뭐 이런 거 10개 가지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도 와장창 두드려 맞았다. 게다가 IB 쪽 이제 고위험 고수익 쪽 사업 구조에 취중해 있는데 라서 좀 위험하다. 이거였고 이게 지금 현재 거의 5분기 연속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게 거의 숫자로 이제 확실해 보인다. 작년에는 사우디 국립은행이 돈을 와장창 넣어줘가지고 증자에 성공을 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이번에는 사우디 국립은행도 못 도와준다 그런다. 그래서 결국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구제금융을 해줬습니다만 근데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 구제금융 해준 게 작년에 그 사우디가 그 돈 투자한 거에 그 10배가 넘게 했어요. 10배는 아니구나. 5배. 5배 가까이를 투자를 해줬습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야. 왜? 근데 이제 이걸로라도 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이 회사가 스위스에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회사가, 나라가 스위스라는 점이죠. 그게 뭐 문제인데 스위스는 미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스위스가 다른 점은 뭔데? 미국은 무한히 큰 나라이고 스위스는 작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스위스 환율 꼬라지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의 나라가 과연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 상황을 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느냐? 이게 지금 현재로서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뭘로 막을 수 있느냐?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시장의 불안감을 잠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푹 담글 정도로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 방법이 있냐? 뭐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이 찾으면 좋겠지만서도 저는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가 좀 비실비실한데요. 자, 이 돈으로 가득 찬 이 욕탕에다가 얘를 넣어가지고 푹 담고, 그러고 꺼내면, 그럼 될 거야.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이미지적인 비유일 것 같은데요.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푹 담글 만한 욕조 그릇이 과연 스위스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의 나라, 은행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중충한 얘기 참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부가정책연구소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